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후견인이 되시고 제일 먼저 하는 법원 사무로 재산 목록 보고서 작성이 있습니다. 재산 목록 보고서는 심판 확정일로부터 2개월 내에 작성하도록 민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후견 사무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미성년자의 재산 내역을 명확히 해둠으로써 이후 재산 변동 판단의 기준을 잡고 후견인 여러분들이 후견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재산 목록 보고서 작성법에 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심판문과 재산 목록 보고서 양식을 가지고 보시면 더 좋습니다. 먼저 심판문을 다시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이 각자 받으신 심판문이 있다면 그것을 보셔도 됩니다. 주문 제2항에 재산 목록 제출일과 재산 목록 기준일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시에서는 앞부분에 나와 있는 2018년 8월 31일이 재산 목록 보고서 제출의 마지막 날, 즉 재산 목록 보고서 제출일이고 뒤의 기준일 2018년 5월 31일이 미성년자 재산의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야 할 때 금융기관에 제시하는 기준 날짜, 즉 재산 목록 기준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재산 목록 제출일과 기준일이 무엇인지 파악이 되셨나요? 이해가 안 되었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재산 목록 보고서 첫 페이지를 펼쳐주세요. 여러분이 처음 기재하실 것은 후견감독 사건번호입니다. 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되고 2, 3주가 지나면 법원에서 후견감독 사건번호를 만들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받으신 후견사건 절차 안내문에 각자의 후견감독 사건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여 사건번호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 밑의 작성 기준일 란은 앞서 설명드린 심판문 제2항의 재산 목록 작성 기준일을 보고 기재합니다. 예시문에서는 2018년 5월 31일로 되어 있으니 이를 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성년자와 후견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합니다. 후견인 밑에 후견 감독인 란은 심판문을 확인하여 감독인이 있는 분들만 기재하시고 없다면 없음에 체크하시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은 미성년자의 생활 형태란입니다. 미성년자를 기준으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소, 동거인에 대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가 주택,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로 체크하셨다면 하단의 질문으로 넘어가 미성년자가 거주하는 곳의 소유자 또는 계약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가 사회복지시설이나 병원에 거주 중이라면 하단의 질문은 체크하지 마시고 넘어가 주세요. 두 번째 장은 재산 목록 요약표입니다. 상속재산란, 적극재산란, 소극재산란, 수입 내역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재산은 후견인이 아닌 미성년자의 재산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후견인 분들이 파악하고 있는 미성년자의 재산에 대하여 유무와 건수를 간략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첨부 서류가 해당 항목 옆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재산의 유무를 표시하시면서 있다고 표시하는 곳 옆에 구비할 서류가 무엇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상속재산란은 미성년자의 부모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상속이 완료되었다면 완료에 체크하고 옆에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속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예정에 체크하고 상속재산을 옆칸에 적어주세요. 부동산은 소재지를, 예금이나 보험금은 예금 얼마, 보험금 얼마로 그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상속재산이 없을 경우는 완료에 체크하여 건수를 0으로 표시하세요. 적극재산란은 부동산, 예적금, 보험, 증권 등이고 소극재산란, 빚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보증금 반환 채무, 대출, 차용금 등입니다. 여기서 보증금 반환 채권과 보증금 반환 채무라는 용어가 보이시는데, 보증금 반환 채권이란 미성년자 명의로 전세나 월세를 얻은 경우 기간이 끝나고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을 의미합니다. 보증금 반환 채무란 미성년자가 집주인인 경우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보증금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입 내역을 표시합니다. 이제 한 장을 넘겨 양식지 세 번째 장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각 재산별로 발급받은 증빙 서류를 보시면서 상세 내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먼저 적극재산입니다. 미성년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내역을 기재하고 칸이 부족하다면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은 토지인지 건물인지 체크하고 소재지와 실거래가를 기재합니다. 실거래가를 모를 경우 공시지가를 기재하고 옆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 부동산이 누군가와 공동 소유라면 미성년자의 지분을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가도 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지요.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2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2억이라면 소재지 기재 끝에 2분의 1이라 적고 시가에는 1억을 기재하시는 겁니다. 부동산에 관한 증빙 서류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예적금입니다. 금융기관명의 은행 이름, 그 옆에 계좌번호 잔고를 기재합니다. 앞서 기준일에 대하여 설명드렸죠. 심판문 제2항 기준일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날짜이며 재산 목록 보고서 첫 장에 저희가 기재했던 날짜이기도 합니다. 미성년자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서 기준일의 입출금 내역서를 발급받아 최종 잔액을 확인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보험은 보험회사명, 보험증권번호, 월납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는 보험증권사본, 보험료 납입 증명서 등에 나타나 있습니다. 증권은 보유주식과 보유량을 기재하시고 평가총액은 기준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 한 주의 금액에 보유량을 곱한 금액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증명서류로 증권사에서 발행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펀드도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하세요. 자, 다음은 그 외 기타 기재란입니다. 보증금 반환 채권란에는 미성년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했을 경우 집주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보증금을 기재하시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증명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차량은 미성년자 명의의 차를 의미합니다. 차량 등록증 또는 등록원부를 참고하여 차종, 연식, 등록번호를 기재하시고 중고시세를 적으시면 됩니다. 기타 재산권이란 예시 보이시죠? 골동품, 미술품, 각종 회원권, 저작권 등을 의미합니다. 만약 있다면 관련 증빙 서류로 골동품이나 예술품 등은 사진을 첨부하고 회원권이나 저작권 등은 등록권리증이나 명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맨 아랫부분 적극재산 총액란에는 부동산부터 기타까지의 합산금액을 적으세요. 다음 장은 소극재산, 즉 미성년자가 갚아야 할 빚을 기재하는 곳입니다. 보증금 반환 채무란은 미성년자 명의의 부동산에 임차인이 있을 경우 기재합니다. 미성년자가 집주인이고 세입자가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세입자에게 내주어야 할 보증금을 의미합니다. 채권자는 세입자, 반환 채무액은 보증금액, 채무 반환 예정일은 임대기간 만료일입니다. 첨부 서류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같이 제출하세요. 대출 내역은 부동산 담보대출, 신용대출, 보험대출로 되어 있습니다. 담보대출은 집을 잡히고 은행에서 대출받은 내역을, 신용대출은 마이너스 통장 등 대출을 의미합니다.
보험대출은 보험회사에서 대출받은 내역입니다. 각 회사에서 대출 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아 정확한 대출 금액과 대출 만기 예정일을 파악하고 이를 첨부 서류로 내시면 됩니다. 차용급은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기재하시고 차용증이나 영수증을 첨부 서류로 제출하세요. 기타란에는 위의 항목이 아닌 빚이 있는 경우 작성하시면 됩니다. 소극재산 총액은 보증금 반환 채무부터 기타까지의 합산 금액을 기재하세요. 자, 다음은 수입 내역입니다. 미성년자 명의로 들어오는 임대소득, 연금, 수급비 등을 기재하는 곳입니다. 임대소득은 월세가 있는 경우인데 주의할 점은 미성년자가 그 부동산을 누군가와 공동 소유하고 있다면 전체 월세 금액에서 지분으로 나누어 미성년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만 기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상속을 받아 다른 형제와 2분의 1씩 공동 소유를 하고 있는 아파트에 월세를 100만 원 받고 있다면 월 소득은 5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연금 및 사회보장 수급권란은 미성년자가 유족연금, 기초생활수급비, 장애급여 등을 받고 있는 경우 해당되는 칸입니다. 내용을 기재하고 입금되는 통장사본 또는 거래내역서를 첨부 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험금 수입이 있다면 기타 수입에 적어주시고 보험금 수령 확인서를 첨부해 주세요. 수입 총액란에는 1년 임대소득, 1년 수급 총액, 1년 수입 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재해 주세요. 마지막 장입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힘드셨죠?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지출 계획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먼저 후견인이나 가족을 제외한 미성년자에 대한 지출만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점을 유념하고 시작합니다. 지출 계획이므로 정확한 금액을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기 지출과 비정기 지출로 나누어져 있는데 정기 지출은 매월 고정적으로 반복되는 지출을 의미합니다. 교육비, 식비, 피복비, 용돈 등 한 달치 비용을 기재하고 거기에 12를 곱하면 연 지출 비용이 됩니다. 비정기 지출은 매달 들어가진 않지만 갑자기 목돈을 쓰게 되는 경우를 예상해서 기재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자면 악기 구입비, 교복 구입비, 치아 교정비, 여행 경비 등입니다. 지출 총액 역시 1년치 지출액을 모두 합산하여 기재하세요. 이건 예상 지출 계획이므로 나중에 후견 사무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계획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의 지출 내역을 살펴보고 비슷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후견인 전체 의견란은 향후 재산관리 계획 및 예상 지출 계획이나 후견 관련으로 법원에 하고 싶은 말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년에는 이사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적금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아이에게 어떤 병이 있어서 지출이 계획서보다 많이 될 수 있습니다. 등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적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재산 목록 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작성 후 법원에 재산 목록 보고서를 제출하실 텐데요. 사본을 한 부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후견 사무 보고서 작성 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같이 온 후견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강의할 내용은 후견 사무 보고서 작성 방법입니다.